네, 발표 감사드리고요. 이제 제2부 섹션 토론을 바로 이어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30분 정도 시간이 있고요. 30분 동안 유튜브와 그리고 줌이 지금 개설이 돼 있으니까 채팅방에 질문을 올려주시거나 줌에서 접속하신 분은 줌에서 바로 질문을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누구든지 편안하게. 예, 김석훈 교수님. 예, 저부터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조수환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이기보가 굉장히 벼루를 아꼈던 것 같은데 저도 제가 아끼는 만년필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한번 잊어버려가지고 제가 며칠 동안 상심을 하고 막 이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찾았어요. 결국 찾고 나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한 말, 나는 너 없으면 그걸 못 쓰는데 말이야. 뭐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탄식처럼. 근데 그거에 정말 오늘 이 이기보가 말하는 그 님 이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거는 그 님 뭐 이런 것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고 아마 애물, 그러니까 사물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인간적으로 그 비싼 저한테는 비싼 만년필이고 아끼는 만년필이니까 그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그 경계가 뭘까 하는 이제 그런 의문이 들고요. 이제 그와 관련해서 우리 조수환 선생님하고 이원진 선생님께 질문을 드린다면 조수환 선생님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조선 후기의 실학자 홍대용은 인간과 비인간의 존재론적 차등을 부정하는 인물균 사상을 설파한 것으로 이렇게 유명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인물균 이 측면이 정말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이제 초점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제 발표에서도 지구 공동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 공동체의 구성을 과연 어디까지 설정할 것인가, 그 범위는 어디까지 이렇게 범위와 경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가 이제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 입장을 냉철하게 본다면은 인간과 비인간의 존재론적 차등은 인정은 하지만 그러나 같이 뭐랄까 공화라고 해도 좋겠고 아니면은 더불어 이렇게 하는 차등은 있지만은 아낀다 할까 이런 것 정도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원진 선생님께 질문을 한다면은 그 발표문이 75페이지인데요. 75페이지 보게 되면 그 마지막 밑에서 두 번째로 보게 되면은 물론의 특징 중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인과 물의 상호성을 중시했다는 것이다. 이런 상호성은 홍대용이 사람과 사물의 성과 심의 차이에 대한 검토를 거쳐 인물균에 이르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걸 갖다 인물균을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은 과도하게 해석하게 되면 인과 물이 균하다 이렇게 같다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앞에 걸 보신다면은 성과 심의 차이에 대한 것이 있기 때문에 사람과 사물의 성과 심에 관해서는 사람이나 사물이나 다를 바 없다. 예, 이렇게 봐야 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또 보게 되면은 인물 간의 경계를 허물어 버린 인물 무분도 역시 조금 더 섬세하게 해석을 한다면 성과 인간의 본성과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람과 사물의 구분이 없지 않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정도가 아닐까. 근데 이게 다시 말씀드려서 이 한정시켜서 성이라든지 심이라든지 이런 한정시켜서 인물 무분과 인물균을 해석하는 게 더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이제 살짝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한 두 줄 밑에 보게 되면 후에 박지원도 이에 영향을 받아 인성과 물성은 구별할 수 없다는 인물 막변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과 성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 본성에 관한하는 사람과 사물을 구분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지 어떤 존재의 어떤 뭐랄까 개수제라 그럴까요? 정추만에 이렇게 뭐 천명도서 이렇게 보게 되면 있지 않습니까? 사물부터 시작 식물, 동물, 인간이랄까 이런 약간 차등적인 질서 이런 것들은 홍대영에서도 뭐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살짝 들었습니다. 제가 홍대영 제대로 읽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에 대해서 우리 조성환 선생님하고 이원진 선생님께서 좀 답변을 해주시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그럼 조 교수님 먼저. 예. 예, 그 이원진 교수님 제가 그 텍스트를 아직 그 발표문을 못 읽었는데 이제 저희가 공부 모임에서 읽었던 거는 의산문답 하나였거든요. 그 30대 초반이라서 뭐 후기에 가면 생각이 변화되겠지는 모르겠지만 그 의산문답이 철학 우화인데 거기는 저희가 읽은 바로는 심성론리는 없고 예를 들어서 지구 전체를 하나의 인체에 비유해서 인간은 뭐 벼룩이고 그다음에 뭐 파리는 뭐 여기에 붙어 있는 거
그래서 심성론보다는 이렇게 유기체적으로 그래서 균하다 이런 논의로 제가 이해를 해서 근데 지금 이원진 교수님 인용하신 건 또 딴 텍스트고 후대일 수도 있어서요. 그때는 심성론이 또 결부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제가 공부를 안 해서 모르겠고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고 님은 이제 뉘앙스인데 요즘 젊은 분들은 더 편하게 쓰는 것 같아요. 님은 뭐 저는 님이란 말 잘 못 쓰는데 우리는 좀 하늘님 이런 거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는 낮춰서도 쓸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내가 아끼면 이게 님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옛날에 3인국 하면은 이제 왕도 님이라고 했는데 우린 지금 대통령을 님이라고 했다가는 그런 것처럼 그 뉘앙스 차이는 있는데 제가 아까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거는 Plants as Persons, 그러니까 인격으로서의 식물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걸 이제 책 소개를 보니까 두 가지 말을 하고 있었어요. 그 dependent, 의존하고 있는 거를 우리는 persons라고 해야 된다. 식물일지라도. 또 하나는 이 책은 extension of ethics to non-human. 그 윤리의 범위를 사물까지 확장시켰다. 그러니까 그렇게 된 대상을 저는 이제 님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지 않을까. 벼루가 님이 됐다는 걸 얘를 도구적으로 생각 안 하고 얘도 이제 나의 윤리의 대상으로 텀블러도 그 정도 좀 의미였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퍼슨 개념은 작년에 차은정 교수님이 저희 원불교 사상연구원 시민인문학 강좌 때 잠깐 말씀하신 걸 제가 들은 기억이 나는데 예전에는 그 퍼슨을 서양에서도 우리처럼 님 일반으로 이렇게 썼는데 근대 와서 이제 축소된 거죠. 인격 개념이. 그런 말씀을 들어서 오히려 차 교수님이 저보다는 그게 제 주술을 하라고 저는 우리가 다시 얘네도 님으로 모셔야 된다는 건 그러니까 최시영이 그런 거예요. 제님화인 거죠. 제님화. 조선 시대에도 그런 현상이 서구 근대와 같은 현상이 벌어졌는지도 모르겠죠. 그거는 좀 차 교수님한테 제가 더 상세한 오히려 답변을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럼 네. 다음 말씀하시죠. 네네. 저는 지금 교수님 질문 주신 거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자면은 그 홍대용 사상에서 세 가지의 텍스트를 이제 제가 참고를 해서 전개를 했고요. 심성문이라는 텍스트, 그다음에 답서성지 논심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쓰여진 의산문답이라는 건데 아까 인물성 동론은 심성문에 나타나고 그다음에 아까 성범심 동론을 이용한 인물 심동론, 그러니까 심이 같다라는 거는 서성지 논심설에 드러나고 그 이후에 청나라를 갔다 와서 쓴 의산문답은 완전히 제가 정확한 연도는 아직 파악은 못했는데 완전히 달라집니다. 의산문답에서의 그 논점은 심과 성에 대한 논의에서 벗어나서 서로가 더 우위에 있고, 그러니까 답서성지 논심설부터 조금 나타나기는 하는데 물에도 영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영이 있을 때 어떤 점에서는 사람보다 더 뛰어나다. 그래서 분명한 이제 위계설을 뒤집는 발언이 이제 조금 나오고요. 그게 이제 의산문답에서는 자법 어물, 그래 물에서 배울 것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물에서부터 인간의 부족한 면을 물에서 취할 수 있다. 아까 디펜드 얘기하셨잖아요, 조상원 교수님이. 그런 측면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순히 인과 물은 어떤 보편론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존재론적인 같다. 그렇지만 우리가 보통 퇴계 천명도에서 나타나는 뭐 이런 그 보통 이제 성리학에서 나타냈던 인과 그다음에 동물과 또 식물의 이제 어떤 차등성 이런 개념 위계 구조는 완전히 깨지는 게 아닌가라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좀 더 담원서 자체를 조금 더 면밀하게 읽어봐야 되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아까 브루노 라뚜르랑 연결시켜서 얘기했던 거는 상호성. 그래서 그러니까 인간이 물로부터 배우고 또 물이 인간으로부터 배우고 해서 이렇게 뗄래야 뗄 수 없는 상호성의 개념을까지도 제시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떤 존재자들의 연결망의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 홍대용은. 그리고 그 연결망을 조감하는 시점으로서 천시, 하늘을 제시했다는 거죠. 근데 그 하늘은 성리학적인 어떤 뭐 태극 개념의 하늘이 아니라 좀 더 뭐라 그럴까 아까 네.
하여튼 좀 저는 이제 다른 관점이라고 했는데 제가 아직 사실 그 천이 어떤 의미일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을 못했습니다. 제 마음속으로. 근데 뭔가 성리학 기존에 특히 석실서원 개념의 그 낙론을 전개했던 그 부류하고도 조금 더 달라졌다라는 게 이제 의사문답에서는 달라졌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직까지의 결론은 그렇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또 저도 조성환 교수님께 여쭤볼 게 있었는데 그 이규보의 시 같은 그 특성이 꼭 이규보에만 나타나는 것인가 아니면은 조선 시조의 여러 형태가 있잖아요. 특히 이제 아까 잠이었는데 이규보도 잠과 명의 형태로 많이 얘기되는 거는 특히 사물잠이 많거든요. 꼭 벼루만이 아니라 그다음에 침대, 뭐 이불, 뭐 이런 것들을 다 잠으로 만들어 놓은 게 이제 사물잠의 특징인데 만약 그렇다면 이제 저의 의문도 항상 이 사물잠이 이게 사물에 대한 어떤 존재론적인 그 층위를 높여놓은 건가? 거기서부터 벌써 발생한 건가? 꼭 이규보만이 아니라 조선 후기에 있었던 사물잠의 특징 전체가 그런 어떤 형태를 보이고 있는가라는 거가 이제 저한테 의문이었는데 그렇게 혹시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마침 최다울 선생님도 그 질문을 하나 주셨습니다. 이제 이원진 선생님 교수님의 질문과는 이제 다른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제 같이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서요. 최다울 선생님은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중인데 제가 소리를 막은 건가요? 아니 질문이 뭐였죠? 예, 예. 이규보 생애? 예, 이규보의 응물론이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질문인데요. 이규보 본인의 생애나 그 네. 업적에 그 응물론적인 면이 보이는 점이 있었는지 예. 여쭤보고 싶습니다라고 해서 네, 같이 말씀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 그 글을 준비하면서 이규보라는 인물을 처음 이제 접했고 사실은 제가 주제에 고민하고 있는데 그 허남진 교수님이 뭐 이런 논문이 있으니까 한번 해보라고 해서 이제 했는데 찾아보니까 그 박창희 교수님 저희하고도 자주 교류했는데 그분이 히토츠바시 대학 박사 논문 이규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민족문화 대백과 사전에 이규보 항목을 쓰셨는데 제가 이번 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읽어봤는데 평이 박했습니다. 뭐라 하냐 이규보는 보신주의, 그러니까 자기 몸만 이렇게 생각하고 소시민적인 그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해서 막 그런 영웅적이거나 드라마틱한 거는 여기에서는 모르겠고요. 그건 좀 더 찾아봐야 될 것 같고 이원진 교수님 그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가 이규보 이전에 비슷한 문제의식이 조친문이었거든요. 우리 고등학교 때 배운 유씨 부인의 그 순조 때니까 조선 후기잖아요. 바늘이 부러졌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문을 썼거든요. 조친문이. 그때는 저는 그 정서가 이해가 안 갔어요. 사실은. 근데 요즘 지구인문학을 하고 뭐 나이를 먹으면서 이해가 돼. 딱 그 정서라고 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규보뿐만 아니라 답을 드리면은 아마 그리고 퇴계 그 도산서원 제가 갔을 때도 설명해 주시는 분이 퇴계는 그 도산서원에 있는 사물 우물에도 이름을 짓고 막 이름을 네이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퍼슨으로 대하는 거거든요. 그런 정서가 저는 이 전통시대 사람들한테는 일반적이었다고 생각하고 그게 우리가 서구화되면서 그 데카르트적인 그 물 개념으로 저는 바뀌었다고 보거든요. 그게 제 그런 구도에서 사실 이규보도 그렇게 해석을 좀 해버린 셈이죠.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지금 질문이 들어온 게 있는데요. 김석근 교수님께 유동종 감독님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예. 그 인간 중심에서 생명 중심으로 가자고 하셨는데 예. 궁극적으로는 존재하는 모든 것까지 확장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너무 구름 잡는 이야기인가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살림학도 인간 중심에서 나온 게 아닌가 의문이 드네요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예. 사실 제가 이제 이걸 보면서 이제 인간 중심주의에서 벗어난다라는 거는 이제 그게 맞는 얘기 같은데 그에 대한 어떤 다른 뭔가를 네이밍이 이렇게 뭐 찾아보니까 이제 생명 중심주의라는 뭐 이런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법학 쪽에서 비교 법학 쪽에서 지구 법학 쪽에서 말하는 지구 중심주의 뭐 이런 게 이제 나왔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구 중심주의라는 거는 조금 너무 밋밋해가지고 그게 아닌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이제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다른 표현이 없으니까
그야말로 넌 앤스로포 뭐 시즘인가 뭐 이게 센트리즘인가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고요. 그와 이제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선생님 말씀대로 그렇죠. 이렇게 어떻게 본다면 인간에서 벗어나 가지고 이렇게 쭉 사물에까지 가는 게 이렇게 맞는데 그냥 한꺼번에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저는 인간이 있고 그다음에 생명체가 있고 그다음에 생명이 없는 뭐가 있고 이런 게 이게 오히려 훨씬 더 설득력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방금 저 차은정 선생님께다 질문하고 드리고 싶은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생명의 기호학이라는 게 왜 그 생명 사이에 교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무생물이라든지 또 사물에 대해서 생명을 부여할 수는 있지만은 일단은 어떤 그게 순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차은정 선생님께 그와 관련해서 드리고 싶은 거는 이 생명의 기호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선생님께서는 그 인간과 그 예를 들어 다른 동식물과 사물에 대해서 그걸 갖다가 정말 존재론적인 그 차등 없이 그냥 똑같이 보시는 수 있는지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이걸 이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까 우리 이제 이원지 선생님 저 설명 답변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거 홍대용을 읽지를 못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기 보게 되면 재밌는 게 있어요. 거기 76페이지 인용문을 보게 되면 사람의 시점에서 물을 보면 사람은 귀하고 물은 천하지만 물의 시점에서 사람을 보면은 물은 귀하고 사람은 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하늘의 시점에서 보면 인과 물이 균등하다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어떻게 사람과 인과 물 그 위에 고차원적인 게 뭔가 하나 있을 때 그 아래 존재들을 갖다 균등하게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 발표 마지막에서도 정말 우리가 근대 세계라는 것은 특히 정치학적인 세계에서는 완전히 세속화되어 버렸기 때문에 민주주의 외에는 아무것도 다른 게 없어요. 그리고 어떤 민주주의라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본다면은 한 나라 한 조직에서도 안 되는 건데 이걸 갖다 지구상으로 뭐 확산시키고 더더군다나 뭐 사물 생명체까지 다 확산시킨다라는 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힘들다라는 생각이 이제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천과 같은 하늘의 입장에서 본다면 뭔가 그러니까 초월자랄까 초월성이랄까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해서 제가 답변도 하고 질문도 드렸습니다. 예, 차은정 교수님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먼저 그러니까 제가 요즘 고민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 이 사물의 인격화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요즘 좀 많이 하는데 그런 고민을 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형이상학, 우리의 코스몰로지가 뭘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고 이제 박동환 선생님 철학을 좀 X의 존재론을 공부하다 보니까 그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인도 유럽어는 그러니까 주어에서 서술어가 풀려나오는 어법이다. 그래서 이제 주어 주체나 아니면 그 주자리에 사물이 들어가면 이제 그것이 사물의 인격화가 되는 건데 그래서 거기서 수어가 풀려나오고 이 수어는 주어로 대먹임되는 구조다. 인도 유럽어는. 근데 그 한국어는 주어가 없어도 어법이 되는 문장 구조다. 그래서 수어가 다 모든 걸 해먹는 구조다. 게다가 그 수어는 명사형이 아니에요. 한국어에서. 저희 번역하다 보면은 진짜 많이 느끼는 건데 영어나 인도 유럽어나 이런 애는 그러니까 A is B예요. 그래서 특히 학술어는 A는 B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는 계속 그거를 뭐뭐 한다, 뭐뭐 하다라는 행위나 움직임으로 어떤 형상을 하고 그 형상어에 뚜렷한 주어를 지목하지 않아도 문장이 뜻이 이루어지는 왜냐하면 일부러 비워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워두는 자리에는 다 모두 다 들어갈 수가 있고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라는 개념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이 비워둠으로써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서술어가 열려 있는 거죠. 열려 있고 그리고 그 열려 있음으로 인해서 수로를 사실 나눠 가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게다가 그거는 어떤 명사형이라기보다는 행위. 그래서 이걸 이제 그거의 한 부류가 또 설명하는 사람이 있어요. 인류학자 중에 그걸 선의 인류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를테면 북아메리카 어떤 원주민에서는 사물의 형상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는 태양이라고 하면은 태양의 그림을 그린단 말이에요. 동그라미를 그리고 빛이 발산하는 모양으로 그린다면
그 북미 인디언의 태양을 나타내는 상형 문자는 뭐냐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선의 그림으로 그린다는 거거든요. 움직임으로. 근데 이게 그러한 것이 이제 그 외에 뭐 예를 들면은 그 멕시코의 그 유적에 나와 있는 그 상형 문자도 이제 다 그런 거고, 그러니까 사물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움직임으로 이제 그 표현을 하는. 그래서 그런 거에서 일단 이제 제가 뭐냐면은 그런데 이런 세계를 어떻게 우리가 어떤 숲은 생각한다 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처럼 어떤 기호의 세계로 그 사물들과 어떤 관계들을 형성하려고 하는 이 작업을 했듯이, 그게 되게 저는 설득력이 있었다면 우리에도 그런 어떤 커스멀러지 형이성하게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천의 개념일 수도 있고, 하늘이 본다, 내지는 이제 그게 이제 말하자면은 인력적으로는 60년대 이후 그게 이제 뚜렷하게 드러난 기호의 존재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게 그러니까 사물과 인간 간의 관계로서 직통하는 무엇인가의 그러니까 어떤 그 주체와 주체 내지는 주체에서 발산되는 관점에 의한 그 속성들 간의 관계가 아니라 그 관계 그 자체를 형성하는 무엇인가의 그런, 그러니까 들려주식으로 말하자면 내재평면인데, 이런 식의 형이성학이 한국의 커스멀러지에는 천의 개념이 아닌가라는 이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인이, 그러니까 요즘 제가 생각이 들어서 더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하늘과 땅과 사람이라기보다는 하늘이라는 것이 여기서 제기하는 것이 어떤 뭐 기호의 세계든 뭐의 세계든 무엇인가를 드러내는 그 움직임을 형상화하는 지명과 같은 것, 그리고 거기에서 인이라고 하는 거는 거기에서 이제 어떤 그 관계를 맺는 무엇인가의, 그게 이제 동물이든 비인간이든 사물이든 뭐 그게 사물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거죠. 거기서의 천에서의 그런 어떤 선의 그림들을 만들어내는 것, 이러한 것이 그게 우리의 형이상학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떤 원불교나 동학 사상에서 분명하게 이런 사상을 좀 발굴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요즘 이제 거기까지만 이제 생각을 해서 앞으로 더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거죠. 네, 예,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이 한 가지 더 들어왔습니다. 이원진 교수님께 드리는 질문 같아요. 최다울 선생님이 홍대용이 말하는 천시의 하늘은 정말 사람과 사물을 초월하는 더 상위의 관점일까요? 그 상호작용 자체나 그 관계를 자체를 포함한 또 다른 관점이 아닐까 하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네. 이거 쓰면서 저도 자꾸 이제 라뚜르와의 비교 선상에서 생각을 하려다 보니까, 라뚜르는 그렇게 어떤 외재적인 관점, 그러니까 글로브라는 단어를 계속 배격하더라고요. 그래서 글로브라는 게 이제 멀리 지구 바깥으로 떨어져서 굉장히 초월적 관점에서 지구를 바라보면은 이제 아름다운 블루 플래닛 같이 보이지만, 사실 그렇게 연속적이지 않고 단일하고 통일되어 있지 않은 게 지구의 속성이기 때문에 글로브가 아니라 대지로 보자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어서, 계속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다 보니까 이 홍대용의 천시도 뭔가 그렇게 초월자적인 관점으로 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자꾸 들었었어요, 저는. 그런데 지금 또 차은정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저도 요즘에 그 퇴계의 천명도나 아니면 성학십도를 보면서 이게 그 들레지적 의미에서의 내재성 평면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꼭 홍대용까지는 제가 지금 미처 생각을 못했지만, 어쨌든 한국의 그 내재 일원성, 뭐 딜레즈가 얘기하는 일의성이 굉장히 강했다. 그리고 그걸 가능하게 하는 거는 천이라는 하나의 평면, 하나의 어떤 그 일의성이든 뭐 내재성이든 그런 뭔가 관념이 굉장히 강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게 초월적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내재적인 것 같아요, 천이. 그런 점에서 이 천시를 어떻게 봐야 될까, 아직도 좀 고민이긴 한데, 굉장히 재미있는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아까 김석훈 교수님과 차은정 교수님의 얘기가, 네, 굉장히 통찰을, 네, 촉진시키는 네, 생각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예, 아직 한 3분 정도 시간이 있는데요. 혹시
여기 계시는 분 중에 질문이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정적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10분 동안 쉬셨다가 3시 40분에 다시 제3부 시간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